제 삶은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혼자가 된 지도 꽤 오래됐어요. 남편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제게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아이입니다. 제 아들 준호는 참 눈이 맑고 웃음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는 제 삶의 가장 큰 위안이었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준호는 5살이었어요. 그 시절 준호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길 위를 깡충깡충 뛰며 걷던 아이였습니다. 항상 엄마 곁에 붙어 다니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뭐 할 거예요? 제가 밭에서 일을 하면 옆에서 흙장난을 하며 까르르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때는 세상이 참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 가장 평범했던 어느 날, 그 행복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준호와 함께 마을 시장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집안일을 마치고 준호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려주며 길을 나섰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준호는 늘 그 풍경을 좋아했어요. 손을 꼭 잡고 다녔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였기에 눈에 보이는 것마다 물어보곤 했습니다. 엄마, 저건 뭐예요? 저건 감이지. 맛있는 거야. 그럼 우리 감사해요. 준호가 저를 끌어당기며 해맑게 웃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그 말에 웃으며 감을 사러 갔습니다. 상인과 값을 흥정하며 잠깐 준호의 손을 놓았던 게 그날의 시작이었습니다. 겨우 몇 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땐 준호가 제 곁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장난기가 많아서 자주 숨바꼭질을 하곤 했으니까요. 준호야. 시장 한복판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던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5살 남자아이 못 보셨나요? 키는 이만하고 흰 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었어요. 모두들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부터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장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준호를 찾아다녔습니다. 준호야, 어디 있니? 엄마 여기 있어. 목이 쉬도록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장 주변 골목까지 뒤졌지만 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돕던 몇몇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어디론가 멀리 간 건 아닌지 경찰에 연락해봐요. 저는 허둥지둥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제 아들이요 5살인데 시장에서 잃어버렸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며 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제발 대답 좀 해줘. 그 목소리가 스스로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질 때까지 불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눈물이 쏟아져 더는 걸을 수도 없었어요. 벤치에 주저앉아 아이가 사라진 순간부터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계속 되짚었습니다. 왜 그때 손을 놓았을까? 내가 준호를 더 잘 붙들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 자책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준호는 그날 이후로 제 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준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맑고 밝던 아이가 세상 어디에 있을지, 잘 지내고 있을지, 아니면 제 곁을 그리워하고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날 준호를 잃었던 순간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제 손에서 빠져나간 준호의 작은 손, 그리고 사라져버린 그 아이의 뒷모습은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남아있지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제 마음은 아이를 찾는데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저를 도와줬어요.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모두들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저는 매일 시장에 나갔습니다. 준호가 다시 그곳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같은 길을 수없이 걸었고 같은 가게들 앞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혹시 제 아들 못 보셨어요? 5살이고 그날 흰 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었는데요. 처음엔 상인들도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도와줬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어쩌면 근처가 아니라 멀리 갔을 수도 있어요. 경찰이 알아봐 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이제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경찰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혜 씨. 근처 CCTV도 확인하고 목격자도 찾아볼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그들은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담당 형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정혜 씨. 혹시라도 아이가 멀리 갔거나 누군가 데려갔다면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의 희망이 한꺼풀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분명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전단지를 만들어 온 동네에 붙였습니다. 가로등 기둥에도 마을 버스 정류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장 입구에도 전단지를 붙이며 다녔습니다. 전단지에는 준호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었어요. 5살 남자아이를 찾습니다. 이름은 준호. 키는 약 100cm. 흰 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었습니다. 보신 분은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종이를 붙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전단지를 하나라도 더 붙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준호를 보고 연락을 줄까봐 매일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거의 오지 않았고 온다고 해도 잘못 본 거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공원에서 놀고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말한 공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준호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준호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 몸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방송국에도 사연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준호를 찾고 있다는 사연을 소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제 사연은 라디오와 지역 뉴스에도 소개됐습니다. 5살 남자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본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을 들으며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준호를 봤다는 연락이 오길 바라며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저를 안타까워했던 이웃들은 점점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혜야, 이제 그만 마음을 접어. 준호가 살아있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포기하라는 말이 제 아들이 세상 어딘가에 없을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이웃들도 친척들도 그리고 경찰도 열심히 나섰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제 아들을 찾는 일에 시간을 계속 쏟을 수 없었겠지요. 처음에는 그들의 뒷모습이 서운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제 아들은 소중하지 않았겠지요. 소중한 건 오직 저와 제 남편에게만이었으니까요. 그 시절 남편도 많이 지쳐갔습니다. 그는 준호를 찾으려는 제 열망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도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아꼈고 집 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정혜야, 이제 우리도 현실을 받아들이자. 준호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고 믿자. 그래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제게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요. 나는 준호가 살아있다는 희망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의 시들어가는 얼굴을 보며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를 배려하느라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하다가 몸이 망가진 것이었지요.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저는 제 아들을 찾고 싶다는 마음을 접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정혜야,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너는 준호를 위해서 살아줘. 그 말이 제게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고 무거운 책임이 되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에 남은 것은 남편과 준호의 흔적들 뿐이었고 그 흔적들은 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의 방에는 여전히 그의 작은 옷과 장난감이 남아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웃들은 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잃은 제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로의 말은 현실적인 조언으로 변해갔어요. 정혜 씨, 이제는 그만 잊으세요. 준호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정혜 씨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준호를 찾지 않으면 제 삶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도 마음도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준호를 찾는 악몽을 꾸고 깨어나면 텅 빈 집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준호를 잃지 않았을까? 자책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은 나오지 않았고 그저 깊은 고통만 남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붙이려 해도 손이 떨렸고 거리를 돌아다니기에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한 번은 길에서 기운이 다해 쓰러졌어요. 길가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혜야, 이제 그만하자. 너가 아무리 애써도 준호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너도 더는 버틸 수 없어. 그렇게 저는 준호를 찾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포기라기보다는 제가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준호가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사라지지 않는 작은 불씨처럼 말이죠. 삶은 계속 흘렀고 저는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잃은 그날의 기억은 제게서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준호의 웃음소리, 작은 손의 따뜻한 감촉,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이 제 가슴 한구석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 무게를 짊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제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몸이 참 피곤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을 오래 했어요. 고단한 하루였지만 그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늦은 밤 버스를 탔습니다. 이 시골 마을의 버스는 밤이 되면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운행하는 버스도 몇 대 없고 사람들 대부분은 저녁이면 집에 머물렀으니까요. 버스에 올라탄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댄 순간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온몸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것도 금세 흐릿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겼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버스를 탄 게 잘못이었을지도 몰라요. 버스는 고요하게 달렸습니다. 바퀴가 도로를 스치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저를 더 깊은 잠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를 떠올리며 스르르 잠에 빠졌습니다. 사실 버스 안에서 잠드는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피곤한 날이면 졸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버스가 어디까지 갔는지도 내가 얼마나 오래 잠들어 있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할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잠든 동안 어떤 꿈을 꿨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기억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준호의 웃음소리, 그 작은 손의 따뜻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헤맸던 그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저는 그날처럼 또다시 준호를 찾아 길을 헤매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잃은 후로 제 삶은 그리움과 후회로 가득 찼고 준호는 제 꿈속에서도 항상 제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희미해졌고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눈을 떴다면 마을 끝자락을 지나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제 몸은 마치 한없이 가라앉는 물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버스의 흔들림과 함께 몸이 약간 기울었을 때도 저는 깨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피곤함은 제 몸을 완전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버스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른 승객이 거의 없었으니 당연했죠. 엔진 소리와 바퀴가 도로를 스치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느 순간 버스가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현실과 꿈 사이의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어요. 꿈속에서는 준호가 어릴 때처럼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같이 가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버스가 정차한 것을 느끼지 못했고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걸어올 때까지 여전히 꿈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어깨에 닿는 부드러운 손길과 함께 저를 깨우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종점입니다. 이제 내려가셔야 해요. 낯익으면서도 어딘가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덜 깨어난 상태로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니 한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운 조명 아래 희미하게 보였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얼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보았던 준호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그가 제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똑같았죠. 준호야, 떨리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은 제 기억 속 준호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제 아들, 준호가 분명한데 그는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듯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그는 제가 이상해 보였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는 여전히 익숙했어요. 준호가 어릴 적 저를 부르던 그 음성이 시간이 지나 더 깊고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낯설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또 한 번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너무도 익숙해서, 너무도 준호와 같아서. 그가 다시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급히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김준호입니다. 그런데 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분명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든 게 일치했어요. 그런데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라는 이름 참 잘 어울리네요.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왜 그러시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 왜 없을까? 설마 혹시 정말 그런 걸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그렇군요. 미안해요. 그냥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도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기쁨과 슬픔, 혼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제 아들이 살아 있었고 제 눈앞에 서 있었는데 그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어요. 버스 기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겨우 고개를 들고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돌았어요. 준호는 왜 저를 기억하지 못할까? 그가 말한 고아원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결심했어요. 그를 다시 만나야 한다고. 그리고 그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요. 저는 아직 그가 제 아들이라는 확신을 잃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다시 아들을 되찾겠다는 희망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시 그가 운행하는 버스를 찾아갔어요. 전날의 혼란스러운 만남 이후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호를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어제처럼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무엇이든 해야만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저는 그가 몰고 오는 버스를 보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꼭 진실을 이야기하자. 어떻게든 그를 설득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 해야 한다.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저는 서둘러 올라탔어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그의 얼굴이 보였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아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뵌 아주머니시죠? 그가 먼저 저를 알아봤어요.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를 가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미소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네. 어제 제가 실수했죠. 혹시 그동안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궁금했지만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의 차분한 대답이 오히려 더 가슴을 찌르는 듯 했어요. 제가 왜 그리도 쉽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지 스스로 원망스러웠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혹시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시나요?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릴 적 기억이요? 사실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고아원.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마음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준호는 자신이 고아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의 기억이 사라진 걸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의 말 속에서 아프고 외로운 과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그 고아원이 어디인지 기억나시나요? 언제쯤부터 그곳에 계셨는지도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대여섯 살쯤부터요. 그 전의 기억은 희미해요. 왜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가 고아원에 들어간 시점은 제가 준호를 잃어버린 그 해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점점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의 이야기를 더 들으려 애썼어요. 그렇다면 혹시 그 고아원에서 어떤 기억이 남아있나요? 예를 들어 당신을 그곳에 데려다 준 사람이라든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제가 많이 울었던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무서워서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그때는 제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참아왔던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남아 고아원에서 울고 있었다니요. 저는 그를 찾으려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그는 어쩌면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버텨왔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힘드셨겠어요. 저는 겨우 그 말을 꺼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제게는 너무나 아프게 들렸어요. 그는 이미 자신이 부모 없는 아이로 살아가야 했던 운명을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는 고아가 아니었고 저는 그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그에게 말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무언가에 붙잡힌 듯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가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가 제 이야기를 듣고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자 그는 다시 한번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도 이곳이 종점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어요. 혹시
어릴 때 부모님을 잃기 전에 이름에 대해 뭔가 들었던 적이 있나요?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늘 준호라고 불렸어요. 그 이름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제 과거를 물으시는 건가요? 그의 물음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저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냥 왠지 당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아서요.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버스에서 내려갔고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잃어버린 세월 동안 제 아들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의 버스를 탔습니다. 마치 하루라도 그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매번 그를 마주할 때마다 진실을 말하려던 용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친절했지만 저를 가족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낯설음이 저를 더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 준호가 제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건 제가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그가 믿어주길 바라기로요. 버스에 올라탄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운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타들어가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준호에게 어머니라고 말하는 일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었을 줄 몰랐어요.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늘 그렇듯이 제게 조심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내려가셔야 해요.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꼭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이름이 준호라고 했죠. 그리고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고요. 혹시 그 전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떠오르지 않나요? 아주 어릴 적 5살 때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말씀드렸듯이 그 시절 기억은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러시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을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눈이 놀란 듯 크게 뜨였습니다. 그는 말을 잃은 듯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라니요? 저는 부모님이 없다고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저는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가 5살 때 우리가 시장에서 서로를 잃어버렸어. 그날 이후 나는 너를 찾기 위해 온 마을을 헤맸고 경찰에도 신고했어. 하지만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 너를 잃어버린 내 잘못이야. 내가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준호야. 한 번만 날 믿어봐. 우리가 진짜 가족인지 확인해보자.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잖아.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확인해보고 싶어요. 며칠 후 우리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저에게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며칠 동안
저는 매일매일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그가 준호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그가 아니라고 해도 저는 끝까지 그를 제 아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병원에서 우리를 부른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제 심장은 미칠 듯 뛰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두 분의 유전자 일치율을 확인한 결과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의자에서 몸이 풀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제가 정말 어머니의 아들이라고요? 저는 그의 손을 붙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너가 내 아들이야. 엄마가 정말로 미안하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결과지의 감촉만이 현실임을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어릴 적 제 손을 꼭 잡던 그 따뜻한 손과는 달랐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는 손을 빼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경계하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어머니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왜 이제야 저를 찾으신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아픔,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찾으려고 정말로 모든 걸 다 했어. 너가 사라졌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어. 경찰서에도 수없이 다녔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온 마을에 붙였어. 방송국에도 사연을 보냈고 매일 너를 찾으러 돌아다녔어. 하지만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 너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엄마는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단다. 저는 말을 하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죄책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너가 살아있다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어. 너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정말 고맙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저를 바라보는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이 찾아와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저는 그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주저했습니다. 그저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는 엄마가 옆에 있을게. 늦었지만 너가 혼자였던 그 시간들을 엄마가 조금이라도 채워줄게.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저를 어머니로 부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도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를 만나러 버스 정류장에 찾아가면 그는 언제나 버스를 세우고 저를 태워줬습니다. 운행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마을 근처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몇 가지 단편적인 기억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5살쯤이었을 때 감나무 밑에서 놀던 기억이 나요.
그게 어릴 때의 유일한 행복한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기억인지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감나무라니 그건 분명히 우리 집 근처에 있던 큰 감나무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건 만들어낸 기억이 아니야. 준호야, 너가 5살 때 우리 집 앞마당에 큰 감나무가 있었어. 너가 항상 그 아래에서 놀곤 했지?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게 진짜 기억이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준호야. 엄마는 너가 그 나무 밑에서 놀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해. 감이 주렁주렁 열리면 너가 작은 손으로 따겠다고 애를 썼지. 엄마가 너를 안아 올려서 감을 따게 해줬던 것도 기억나.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딘가 아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기억이 진짜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모든 게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그동안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 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망설임과 혼란이 엿보였어요. 저도 그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기억들을 꺼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었기에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아원에 있었을 때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거기에는 저 같은 아이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할 수 없었겠죠. 다들 각자의 상처가 너무 커서 자신조차 돌보기 힘들었으니까요. 그의 말이 시작되자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담담하게 자신의 지난 세월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고아원에 갔을 땐 정말 무서웠어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내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른들, 그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곧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가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동안 저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저를 데리러 오지 않는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고,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된 건지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무감각해졌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를 버렸다는 생각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절대 버린 적이 없단다.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니.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땐 그게 전부였어요. 고아원에서는 모든 게 철저히 규칙적이었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했어요. 처음에는 그 규칙이 싫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니까 그게 오히려 제가 버티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감정을 억누르고 그냥 그날그날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의 외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느껴졌습니다.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서로를 의심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냥 겉으로만 잘 지내는 척했죠.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그렇게 혼자 두지 않았어야 했어. 너가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그는 제 손을 느긋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혼자 있었던 것도 제 삶의 일부였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니까요. 물론 쉬운 시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강해지려고 했던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자신을 다독이며 버텨왔는지 느껴졌습니다. 강해지려고 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말해줄래?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는 아이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를 기다리며 울 때 저는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고아원에서 아무리 혼날 일이 생겨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마음속으론 너무 힘들었지만 겉으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제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 고군분투하며 자신을 보호하려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정말 강한 아이였구나.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옆에 있을게. 더는 혼자 강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 실감이 나요. 아직 어색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있다는 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제 내 곁에 있을게. 늦었지만 우리가 함께할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씩 채워가자. 그 순간 준호는 처음으로 제 품에 스스로 안겼습니다. 그는 마치 어릴 적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고 저는 다시 아들을 찾은 어머니로서 그를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저를 점점 더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쌓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마침내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삶과 과거, 그리고 저와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천천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과 마주하고 자신의 뿌리를 되찾는 과정이었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마을이 제가 어릴 적 살았던 곳인가요? 그날 버스를 타고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곳이 너가 5살까지 살았던 곳이야. 너가 항상 뛰어놀던 길도, 우리가 함께 걸었던 숲길도 모두 이곳에 있단다. 마을에 들어서자 준호는 조금씩 걸음을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주변 풍경을 천천히 훑으며 어딘가 익숙한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이 길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아주 어릴 때 꿈속에서 본 것 같은.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걸으며 기다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싶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준호를 낯설게 여겼습니다. 좁은 시골 마을에서 외부인이 방문하면 모두가 금방 알아채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준호를 소개하며 이 아이가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제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표정은 놀람에서 따뜻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혜 씨, 정말로 그 아이가 맞나요? 준호가 살아 있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준호가 맞아요. 제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준호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참 잘생기고 총명하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커서 돌아오다니 정말 기적이네요. 그 말에 준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많이 낯설죠?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준호와 함께 마을 곳곳을 걸으며 그에게 그의 어린 시절을 들려주었습니다. 여기가 너가 항상 뛰어놀던 마을 회관이야. 여기서 너가 다른 아이들과
공기놀이를 하곤 했지. 그리고 저 나무 보이지? 저 나무 밑에서 너가 낮잠을 자곤 했단다.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심스레 나무를 만졌습니다. 정말 여기서 제가 놀았었나요? 왠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를 데리고 마을 앞 개울가로 갔습니다. 여기는 너가 물놀이를 좋아했던 개울이야. 여름이면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곤 했지. 돌멩이를 던지면서 물을 튀기며 깔깔대던 내 웃음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 그는 개울물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물소리 정말 익숙하네요. 어릴 때 꿈속에서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꿈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과 준호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준호도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준호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너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감나무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억나니? 준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니 제가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과일을 나눠주거나 잔일을 도우며 점점 그들과 친해졌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준호는 다시 자신의 고향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준호를 가족처럼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오래된 감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무 정말 제가 기억하던 그 나무인가 봐요. 잎사귀의 모양이나 나무 껍질의 느낌까지도 낯설지가 않아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 나무가 너와 엄마를 이어줄 끈 같은 거야. 너가 항상 이 나무 밑에서 놀았던 기억이 엄마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란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나무 아래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돌려받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로 돌아오길 잘했어요. 이곳이야말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준호와의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이나마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고아가 아니었고 저 역시 더 이상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절망 속에 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준호와 저는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길었지만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더 가까이에서 서로를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준호도 저도요. 그는 버스기사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이제는 어머니 곁에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저는 준호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그동안 버스에서 긴 시간 혼자 보내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싶었거든요. 그 일이 준호를 지탱해준 만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준호는 마을에서 자리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을 돕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죠. 논에서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거나 고장난 농기계를 고쳐주는 일처럼요. 그는 조용하지만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준호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됐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서 계속 살아가려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너가 잘하는 걸 찾으면 좋겠지. 하지만 무엇보다 너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일이란 그런 거니까.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고민과 설렘이 엿보였어요. 그는 마을의 작은 공터를 둘러보며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몇 날 며칠을 혼자 돌아다니며 고민하더니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마을에서 작은 농사를 지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농사라고?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잖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도 감나무 밑에서 놀았던 게 계속 떠올라요. 그게 제 삶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자연 속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준호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찾으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집 앞 작은 밭부터 시작했어요. 감나무 아래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들을 심으며 준호와 저는 함께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는 점점 농사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밭을 돌보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농부였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런 준호를 응원했습니다. 정혜 씨 아드님이 참 부지런하네요. 그동안 그렇게 찾으시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을 어르신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는 이제 이 마을의 한 사람이 되었고 모두가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준호와 함께하는 매일이 새로웠어요. 그가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잃어버린 세월 동안 느꼈던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면 우리는 마당에 나와 감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있으니 참 좋아요. 이제야 제가 정말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야, 엄마도 그래. 너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고, 저는 더 이상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방 안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서서히 빛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40년이라는 긴 세월은 메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이제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으로 덮여가고 있었어요. 마을의 감나무는 해마다 주홍빛 열매를 맺었고 그 아래에서 준호와 저는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어머니, 감이 잘 익었네요. 이거 어릴 적에도 이렇게 맛있었을까요? 준호가 웃으며 감을 따서 저에게 내밀 때면 저는 어릴 적 그 아이가 저를 보며 손을 내밀던 순간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땐 너가 더 달콤했지. 제가 농담처럼 말하면 준호는 웃음으로 답했어요. 그 웃음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대신 채우려는 듯 따스하고 평화로웠어요. 어느 늦여름 저녁, 우리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축복이라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야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마을, 그리고 어머니 곁에서 말이에요. 준호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에 오래도록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래, 준호야. 너는 이곳이 어울리는 사람이야.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잔잔하지만 깊은 강물처럼 흘러갔어요. 어릴 적 준호가 뛰어놀던 길을 다시 걸으며 그는 자신의 기억을 하나씩 되찾았고 저는 그를 바라보며 오래된 꿈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꽃이 피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밤이 되면 별빛이 마을을 감쌌고 감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별들 중 하나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준호의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럴 거야. 준호야, 저 별은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기도했던 시간들이 모여서 빛나는 거야. 삶은 완벽하지 않았고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곁에서 그 상처를 품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준호와 제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준 선물이자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끝없이 이어질 거예요.